당장 나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별별 사연 세상입니다. 오늘은 5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간호해온 며느리 정미.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조용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는 소리칩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당장 나가.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그 말은 며느리에게만 향했을까요? 그리고 이 집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지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방 안에 남아 있었고 창문 유리에는 옅은 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부터 떠올렸습니다. 날짜는 늘 비슷했지만 해야 할 일은 항상 조금씩 달랐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 물, 기저귀 체크, 자세 변경. 정희가 손으로 적어둔 글씨였습니다. 남편 민수의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복례의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메모지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떼어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지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양말부터 신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발끝으로 냉기가 올라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가움은 매일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며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남편이 어제 벗어놓은 니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아직 어두운 바깥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안쪽에는 죽 재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쌀, 멸치 육수팩, 잘게 썬 애호박, 다진 소고기. 정희는 그중 멸치 육수팩을 꺼내며 손끝에 남은 차가운 물기를 닦았습니다. 새벽에는 손이 자주 거칠어졌습니다. 손마디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손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지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육수팩을 넣었습니다. 불을 약하게 켰습니다. 약하게, 천천히.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은 급하게 먹이면 기침을 하셨습니다. 한번 사례가 걸리면 그날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그렁그렁해졌지요. 정희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서두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엌 시계는 5시 18분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커피를 마셨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커피가 속을 뒤집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찬물이라 목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냥 삼켰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이동식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침대 위에 시아버지 정우가 누워 계셨습니다. 정우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스스로 걷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말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따라오는데 입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버님의 눈을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연습이 된 건지 습관이 된 건지 정희도 잘 몰랐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정희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겠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희는 침대 난간을 조심히 잡고
이불을 살짝 걷었습니다. 기저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자세를 바꿔야 했습니다. 정희는 팔을 넣어 정호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등뼈를 지지했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 옆으로 눕혔습니다. 이때 힘을 잘못 주면 정호가 불편해했고 정희의 허리도 삐끗했습니다. 정희는 허리띠를 조여맨 것처럼 자세를 바르게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정희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정희는 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금만요. 금방 끝나요. 시아버지의 눈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원망인지 부탁인지 정희는 매일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순간마다 정희는 스스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버님은 힘드시다. 나는 해야 한다. 정희는 그 문장을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복례가 나왔습니다. 복례는 70대 초반이었고 마른 체형에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에서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복례는 거실로 나오며 정희를 한번 훑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복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저귀는? 정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밤새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침대 가까이 와서 정호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손등으로 열을 재는 습관이었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내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 오는 날이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전 10시예요. 복례는 그래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정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호의 눈이 천장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정리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편안하게 가봅시다. 정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은 되지 않았지만 정희는 들은 척했습니다. 정희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대답이 없더라도 대답이 있다고 믿는 방식. 그게 정희가 5년을 버틴 방식이었습니다. 정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결혼 전에는 회사도 다녔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야근도 있었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동료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웃는 얼굴을 자주 가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구나 하는 감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집을 오고 시아버지가 쓰러진 뒤로 정희의 삶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가족이라는 방향, 책임이라는 방향, 그리고 장남 며느리라는 이름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의 남편 민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성격은 아니었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정희가 아는 민수는 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 늘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었지요. 민수는 힘든 일을 앞에 두면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시잖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며 문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회피라는 걸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민수는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벽을 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민수가 가족을 지킬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이 길어지자
민수의 울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피곤함만 남았습니다.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에는 잠깐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그런 말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다그쳤습니다. 내가 버티면 된다.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달랐지요. 둘째 며느리 수지는 처음부터 현실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첫째 며느리인 정희를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 속에 존중이 늘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수지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수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면 안 돼요? 요즘 시설 좋다는데.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를 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수지는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고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리는 표정. 그럼 형님이 다 하세요라는 뜻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진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면 자신만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복례는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복례는 갈등이 생기면 조용히 정희에게 부담을 넘겼습니다. 복례는 큰 소리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형님이 잘하잖아.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수진의 불만도 잠깐 잠잠해졌고 정희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잘한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역할 배정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집안에서 핏줄을 자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왔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복례는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 피가 이어져야 한다. 가족은 결국 핏줄이야. 복례가 그 말을 할 때면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 말을 저렇게 자주 하실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원래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아야 일이 조용해지니까요. 부엌에서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조용한 집에 퍼졌습니다. 복례는 식탁에 앉아 손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엔 늘 이런 긴 정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적을 깨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깨는 순간 누군가의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육수팩을 건져내고 쌀을 넣었습니다. 오래 불려둔 쌀이었지요. 죽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한 번씩 저어줘야 했습니다. 정희는 그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일정, 약 시간, 자세 변경 시간, 병원비 정산 날짜까지 정희는 달력 대신 머릿속에 모든 걸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장남 며느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병원 서류를 정리하며 정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이거 복사해놔라, 이거 어디에 넣어놔라 하며 정희에게 맡기곤 했지요. 그런데 최근엔 복례가 서류를 자기 방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정희는 그 행동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민수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공평한 분이 아니야. 정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말.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정희 자신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일까요?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시아버지 정우는 가끔씩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아버님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희는 그 감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왜 나뿐일까?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말했고 둘째 며느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아버님에게 죽을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정우의 머리를 조금 세워주고 턱 아래 수건을 받쳤습니다. 정희가 숟가락을 입술에 가져가자 정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바로 멈췄습니다. 아버님, 숨 좀 고르고요. 정우가 입을 조금 벌렸습니다. 정희는 아주 천천히 죽을 넣었습니다. 정우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삼키는 걸 확인한 뒤에야 다음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정희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전쟁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무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복례는 정희에게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정희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복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할 게 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얘기할 게 있다는 말은 이 집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면 항상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도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지요. 정희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늦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민수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정희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정희는 밥상을 차리며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오늘 어머니가 뭐라 하세요? 저 오늘은 못 가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진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네 하고 끊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남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정희는 그 구조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지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켜졌고 병실 침대 위에 정호는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복례는 그걸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복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있었지만 밥 냄새가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복례는 봉투를 쓰다듬다가 정희를 보며 말했다. 정희야. 정희는 오랜만에 이름을 직접 불리는 걸 들었습니다. 복례는 평소 너라고 했지요.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어머님.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 집에서 많이 했다. 정희는 그 말에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고맙다는 말인가 하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래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복래의 눈빛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래는 봉투를 밀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더 꼭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꺼내기 직전 정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집의 질서가 무너질 거라는 걸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복래는 정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호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데도 정희의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래는 정희에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정희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지켜온 것이 가족이었는지 역할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이 곧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정희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되었지요.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몸부터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따라오기 전에 손과 발이 먼저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생각을 시작하면 흔들리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희는 늘 몸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정희는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다. 그 말은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맴돌았지만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침이다. 아침엔 아버님부터다. 정희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뺨을 때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유난히 말라 보였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고 입술은 색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지요. 부엌으로 나가 냄비를 올리고 죽을 데웠습니다. 전날 미리 끓여둔 죽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데우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줄여두고 살았습니다. 늘어나면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침대에서 시아버지 정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일정했습니다. 정희는 안도하며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살짝 들추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얼굴빛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님 약 시간이라. 수진은 침대 쪽을 힐끗 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이런 상황을 오래 마주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방금 나오셨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돌아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요. 정희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라는 말은 이 집에서 좋은 소리로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호의 입에 죽을 조금 넣었습니다.
삼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시선을 수진에게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요. 병원도 집도 다 형님 몫이잖아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그 안에 섞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담, 회피, 그리고 약간의 짜증.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계시길 원하세요. 수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건 형님 생각이고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얹혔습니다. 무겁게.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이 길어질수록 손해였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먼저 나갈게요. 아이 학원 때문에. 정희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허락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 서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희는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 되뇌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복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례는 정희와 침대, 그리고 비어있는 현관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수진이 나간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둘째는 갔나? 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했지.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여서요. 복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복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건 다 힘들다. 그렇다고 다 빠질 수는 없다. 정희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기준은 늘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거의 항상 정이었습니다. 복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정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 서류 좀 정리해야 한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에 두셨어요? 그때 복례의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거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서류 정리는 늘 정희의 일이었습니다. 청구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정희는 그 순서와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례는 그 일을 갑자기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복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내가 한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날 오전 내내 불안했습니다. 죽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물리치료사와 통화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흐트러졌습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메모를 하다가도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정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금 피곤한 톤이었습니다. 오늘 어때?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해.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안 하셨어? 정희는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얘기하자고 하셨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엔 나도 일찍 들어갈게.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일찍은 늘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말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 복례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복례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엔 정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것 같았고 열리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유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은 별일 없죠? 정희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별일 있다고 하기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없다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밥상을 차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인지 간병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남아있는 사람인지. 그때 복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정희를 한번 바라보고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어제 말했던 얘기는 오늘로 미뤄진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요. 정희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날 저녁 자신이 5년 동안 쌓아온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저녁은 예상보다 늦게 시작되었지요.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더 긴장을 키웠습니다. 정희는 밥상 위의 국에서 김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며 이 집의 대화도 늘 이렇게 식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울 때 말하지 못하고 식고 나서야 꺼내는 말들. 그래서 더 아픈 말들. 시어머니 복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옆에 둔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밥을 먹으러 앉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러앉힌 사람처럼 보였지요. 정희는 그 자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복례는 늘 저런 자세를 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식기 전에 조금이라도 드세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됐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권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밥보다 말이 먼저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잠시 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정희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민수도 오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요. 민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왔나? 민수는 정희를 힐끗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너도 들으면서 있어라. 그 말에 정희는 몸을 조금 고추세웠습니다. 들으면서 있으라는 말은 이 대화의 주도권이 복례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 집에서 한 일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복례는 그 대답에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집, 아버지 다 내 손 거쳤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정받는 자리도 변명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다음 말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정희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이 쉬라는 뜻인지 내려놓으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복례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 말이다. 그 말이 나오자 민수가 자리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의자가 미세하게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가 이미 준비된 자리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간병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아직... 복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을 수도 비켜갈 수도 없는 벽이었지요.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복례는 민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그 말에 민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 그 말은 곧 정희만 모른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제가 뭘 모르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공평한 집이 아니었다. 그 문장은 정희의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말. 정희는 그동안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복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더 책임지고 누군가는 덜 책임지는 집이었다. 정희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왜 자신에게만 왔는지도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정희가 너무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려는 거다. 정희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정리. 그 말은 끝을 의미했습니다. 잠시 쉬는 것도 역할을 나누는 것도 아닌 완전히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물었습니다. 정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복례는 서류 봉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봉투가 식탁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빠져야 한다. 정희의 귀에 잠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례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말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깐 멍해졌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이 정희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어. 그 말은 확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애매함 속에서 분명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복례를 보았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해주마. 그 말은 미뤄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떠나라는 말만 던져놓고 이유는 나중에 말하겠다는 것. 정희는 자신이 지금 신문대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밤에도 아버님을. 복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 그 말은 정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희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자신이 처음으로 이 집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5년 동안 이 집에 살았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정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 같아.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대답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실 침대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버님의 숨소리는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떠나야 할 사람인 걸까? 정희는 아직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왜 자신이어야 하는지. 하지만 정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분명히 지쳐 있었는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또렷해졌지요. 천장에 비친 작은 그림자가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보며 이 집에서의 시간이 저렇게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처럼요. 벽 너머에서는 시아버지 정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했지만 약했습니다. 정희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오늘 밤 그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은 채 가만히 누워 있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포기한 시간이지요. 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깨어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거실은 어둡게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시어머니 복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소파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서류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자고 뭐하니?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서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뜻인지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쪽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복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잠드셨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은지 불편해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질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탠드 불 아래서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 종이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병원 기록일지, 진단서, 보험 서류, 그동안 자신이 정리해왔던 것들, 그런데 이제는 손도 대지 못하는 것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낮에 말씀하신 거, 제가 빠져야 한다는 거요. 복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끝까지 넘기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 얘긴 더 할 필요 없다. 정희는 그 말이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례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희를 평가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할 때가 있다. 정희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자기 자리. 그 말은 그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느껴온 모든 불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넘은 건가요? 복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목보다 오래 있었다.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오래 있었다. 그 표현은 너무 냉정했고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요. 정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전 아버님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정희는 그 짧은 대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고 뭘 놓쳤는지. 복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마침내 서류 봉투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복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맡았다는 거다.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복례는 시선을 정희에게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 같은 사람은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된다. 정희는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은 이유 같으면서도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복례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다시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버틸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이용당한다. 정희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은 정희의 지난 5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용당한 겁니까? 복례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불러들인 건 그때는 최선이었다. 정희는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잡아냈습니다. 불러들인 건 정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불러들였다는 건 제가 선택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복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얘긴 아직이다. 정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이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정희는 그 말들을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 뒤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을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희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결혼식 사진, 시아버지가 아직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족이 된 줄 알았습니다. 복례는 그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스탠드 불을 껐습니다. 거실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조금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동의도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를 끝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복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심만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나 없이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멈췄고 시선을 피했고 아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곧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 때문은 아닐까? 그 질문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정희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머지않아 이 집의 가장 깊은 비밀과 맞닿게 될 것입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지만 몸을 바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목보다 오래 있었다. 그 문장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부엌에 서 있었을 시간이지요. 정희는 이불을 걷으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침대 쪽에서도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몸은 여전히 그 숨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죽재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꺼냈을 재료들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한다.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만 따라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복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약 챙기는 일도 늘 정희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또다시 자리를 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례는 정희를 힐끗 바라봤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곁으로 가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복례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준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정말 필요 없어졌다는 불안감. 그 두 감정이 겹쳐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뒤 남편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잘 잤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민수는 그 대답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례는 약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을 보자.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이라는 말은 이 집에서 늘 문제를 미루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나도 일찍 들어올게. 정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챙기고 물리치료사와 통화하고 병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자꾸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담당해왔던 모든 일들이 눈앞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둘째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오늘 어때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해. 수진은 잠깐 웃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직접 하신다면서요. 형님도 좀 쉬셔야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그 안에 다른 뜻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집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수진은 대답을 피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너무 오래 고생하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그 속에 담긴 확신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희만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밝았지만 마음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만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신만 한참 뒤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호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례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정희예요. 정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정호의 입에서 흐릿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 그 한 단어였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정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복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 흔들리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 상황이 편하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뒤 정호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들었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제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난 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해가 저물 무렵 정희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마음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걸까? 자신이 왜 이 집에 있었는지, 왜 떠나야 하는지. 정희는 그 질문을 붙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복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요.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안.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버님은 말을 더하지 못했고 정희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의 대화,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서 빠져야 한다는 통보까지.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버틸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복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복례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짧은 대답이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하신 말,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복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복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복례는 바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정희에게는 충분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례는 결국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싶니? 정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질문은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떠나야 하는지요? 그리고 왜 하필 저였는지요? 복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이 집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오래 묻어둔 이야기들이 꺼내질 때 특유의 무게감이었습니다.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 나 혼자만 알고 살려고 했던 거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요? 복례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양아들이다. 그 두 글자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지만 늘 눈치를 보던 남편. 책임을 지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발 물러나던 사람. 정희는 그 모습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척 집에서 데려왔다. 어릴 때부터 키웠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나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몰랐다. 그 말에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말없이 가족을 책임지던 모습, 정희를 처음 며느리로 맞이하던 날의 표정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호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복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이 집에서 민수가 차지하는 자리가.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복례가 유독 핏줄을 강조했는지, 왜 민수에게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겼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역할을 맡겼는지도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건가요? 복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조용했다. 그리고 제일 오래 버텼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밤, 반복된 하루,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버틸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왜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복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걸 복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얽히게 하고 싶지 않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를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도 너도. 그 말은 정희에게 2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정리 대상이라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마저도 시어머니의 판단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럼 전 5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복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처음으로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결정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기보다는 더 묻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미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복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다. 정희는 민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 역시 이 집의 진실 앞에서는 늘 가장 늦게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례는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민수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민수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였지만 동시에 이 집의 가장 깊은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며느리를 내쫓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 숨겨온 진실이 터져 나오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희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의 선택은 시어머니의 것도 이 집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공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숨이 방 안에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나 울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아니라 복례 쪽으로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오래 착각해온 것인지 묻는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잖아. 그 말에는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더 보태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밀려나는 이유가 남편의 출생이라는 사실이 정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 대답은 짧았지만 정희에게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어색함과 부담을 그저 자신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더 씁쓸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겁니까?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희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할 힘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납득이 되는지와는 별개로 논리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핏줄을 기준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관계는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구조를 이제 분명히 보았습니다.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정희는 복례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거다. 그 말은 민수를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정희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복례의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설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시아버지 정호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만큼은 끝까지 날 가족으로 봐주셨을지도 모른다. 정희는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떠나는 걸 아시면 어떡하실까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호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뜻, 혹은 알릴 필요가 없다는 뜻. 정희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민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조금만 시간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말, 당신이 제일 많이 했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요.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끝까지 곧게 섰습니다. 그 모습에 복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결정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끌 필요는 없다. 그 말은 정희에게 마지막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이 집에 붙잡힐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도 사실은 집이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생각보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입을 수 있는 옷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옷을 접었습니다. 급하게 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만큼은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 아래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를 정리하며 남겨둔 메모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가져가도 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챙기면 정말 정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복래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의 숨소리를 먼저 확인하며 살아왔는데 오늘은 자신의 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닫고 문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나가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보며 한 발짝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그 거리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야. 그 말은 위로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 역시 이 집의 구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어.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붙잡지 않는 것도 민수 나름의 한계였으니까요.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가구, 조용한 공기. 이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정희의 자리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복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복래는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은 짧았고 늦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 역시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5년이 정리될 수는 없다는 걸 복래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그러나 숨이 쉬어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고쳐 메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분명한 끝이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이 집의 갈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 사실은 곧 마지막 진실과 함께 정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정희는 숫자가 내려가는 표시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어깨는 묵직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정희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고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한 발 내디뎠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회색 하늘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기대기 어려웠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한 명, 천천히 걷는 노부부 한 쌍,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자신은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돌아가야 할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정희는 한 번 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민수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했어. 정희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뭘? 내가 집을 나갔다고.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그날의 미안하다는 말.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민수의 대답은 잠시 늦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셨어. 정희는 그 대답이 어떤 장면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 하셨을 겁니다. 정희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집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다시 얘기해보자. 어머니도 조금 흔들리신 것 같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흔들리는 거랑 결정을 바꾸는 건 다른 거야.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아야 해. 난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의 역할로 살 수는 없어. 민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끝이야? 정희는 그 질문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그 집 문제보다 훨씬 오래됐어. 그 말은 이별 선언도 붙잡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집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생각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작은 고시원 방에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잡은 곳이었지만 잠시 머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거울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몫으로 살아보자.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낮았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던 큰 방보다 숨쉬기 편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떠나던 순간, 닫히던 문, 그리고 지금의 이 방까지 모든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는 사람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말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오늘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은 거다. 정희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이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복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마주하게 될 것이고, 민수는 처음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더 이상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간병인도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